2024년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재판장님, 저 여자는 우리 아버지를 속여 재산 50억을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굵은 금목걸이를 두른 50대 여자가 법정에서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옆에 놓고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피고석의 한 여자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죠. 피고석에는 낡은 청바지에 세탁한 흰 셔츠를 입은 48살 여자 이순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초라한 모습, 명품으로 치장한 원고석 가족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원고석의 세 자녀, 장남 박철수는 명품 정장 안에 배가 나온 몸을 감추고 차녀 박미선은 과한 성형과 화장으로 나이를 속이려 했고 막내 박영수는 할부로 산 명품 시계를 자랑스럽게 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다가 50억 상속 소식에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본 순간 경악했죠. 고인 박만석은 전 재산 50억 원을 간병인 이순희에게 상속한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친자식이에요. 저 여자는 남이잖아요. 박미선이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중증 치매 환자의 판단력 저하를 악용해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그때 이순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9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제 돈 2,300만 원을 들여 치료했고 제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순희가 세 자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학대하고 굶기고 쓰레기처럼 대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2023년 1월 22일 요양원 복도에 버려진 채 대소변을 지린 노인의 처참한 모습. 이분이 제가 처음 만난 박만석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사진. 2023년 7월 20일 자녀들 집에서 2달간 학대당한 후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저 사람들이 모시겠다며 데려간 후의 모습입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세 자녀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원고들은 9개월간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찾아뵀습니까?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셨습니까? 그런데 재산은 받겠다는 겁니까?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바빴고 바쁘면 부모를 버려도 됩니까? 재판장의 차가운 질문에 세 자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인가? 이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9개월 전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3년 1월 22일 일요일 새벽 5시 이순희는 그날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낡은 반지하 월세방 6평짜리 방에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어 이불 3겹을 덮고 잤지만 겨울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반지하라서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이 집에서
이순이와 딸은 5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옆에서 자는 고3 딸 지민이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한쪽에는 낡은 2층 침대, 한쪽에는 작은 옷장. 그게 이순이와 딸이 사는 전부였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찬물이었습니다.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48이지만 60처럼 보이는 얼굴. 5년간의 고생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우유 한 팩. 이순이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딸 도시락에 넣어줄 유일한 반찬이었습니다. 자신은 김치만 먹으면 됐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양한 반찬을 가져가는데 지민이는 계란 프라이 하나. 하지만 지민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5년째 입는 유니폼. 새로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3장. 오늘 하루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딸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지민아, 도시락 냉장고에 있어. 학교 잘 다녀와. 사랑해. 엄마가. 새벽 5시 30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영하 5도. 패딩도 없이 얇은 점퍼만 입은 채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이 지옥 같았습니다.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 강남구 대치동 행복요양원. 이름은 행복이지만 실제로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이순이는 출근 시간 9시보다 2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수군거렸지만 이순이는 환자들을 일찍 챙기는 게 좋았습니다. 301호부터 310호까지 10명의 환자를 돌보기 전 조용히 한 분 한 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원장이 이순이를 불렀습니다. 이순이 씨, 오늘부터 302호 환자 맡으세요. 302호요? 거기 환자 있었나요? 어제 새로 들어왔어요. 중증 치매래요. 박만석이라는 환자인데 보호자는 입원비 3개월치만 내고 연락 끊었어요. 원장이 차트를 건넸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요. 대충 보세요. 어차피 얼마 못 가요. 이순이는 차트를 들고 302호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순이는 경악했습니다. 대소변을 지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온몸은 뼈만 앙상했고 팔, 다리, 등, 엉덩이 곳곳에 욕창이 생겨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눈은 초점 없이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순이는 급히 달려가 노인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맥박이 약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지만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보호자가 치료 거부했어요. 최소한만 하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순이는 분노했지만 규정상 보호자 동의 없이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씻겨드릴게요.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2시간에 걸쳐 노인을 씻기고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욕창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감았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수염을 깎아주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었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 할아버지, 진지 드실 시간이에요. 이순이가 노인을 일으켜 앉혀 죽을 떠먹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삼켰습니다. 잘하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한 그릇에 반을 먹었습니다. 이순이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오후 1시, 이순이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 박만석, 나이 77세, 진단명 알츠하이머 치매 중증, 입원일 2023년 1월 21일, 보호자 장남 박철수, 입원비 3개월치, 선납월 300만 원, 특이사항 보호자 접촉 거부, 최소 치료만 요청, 보호자가 아버지를 버린 거네. 오후 5시, 이순이는 다시 302호로 가서 저녁을 챙겼습니다. 노인은 점심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은 이순이에요. 앞으로 제가 돌봐드릴게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순이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오후 6시, 퇴근 시간. 이순이는 남아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되십니까? 누구세요? 행복요양원 요양보호사 이순희입니다. 박만석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전신에 욕창이 심하고 영양실조도 심각합니다. 치료가 시급한데 요양원에 돈 냈으면 알아서 해야죠. 왜 저한테 전화해요? 하지만 상태가 정말 위중하셔서. 저 바쁜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순이는 다시 302호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은 지금 바쁘신가 봐요. 노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밤 8시 30분. 집에 도착한 이순희. 딸 지민이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저녁은? 편의점 컵라면 먹었어. 미안해.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이순이는 오늘 만난 박만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줘. 엄마밖에 없잖아. 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엄마, 돈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 그날 밤, 이순이는 박만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23일, 이순이는 이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302호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순이는 집에서 만든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자, 드세요. 제가 새벽에 끓였어요. 노인에게 미역국을 떠먹이자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있어.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 말씀하셨어요. 노인이 이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순이에요. 이후 일주일간 이순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강만석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미역국, 호박죽, 달죽,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딸의 도시락은 더 초라해졌지만
지민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괜찮아. 박만석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 고마워. 2주일 만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일 만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29일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순이가 퇴근하려던 순간, 302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달려가 보니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순이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노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폐렴으로 폐혈증까지 왔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 안 하면 위험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순이는 다시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째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뭐야? 밤에 왜 전화해요? 어르신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폐렴으로 폐혈증까지 와서. 그래서요? 요양원비 냈으면 알아서 해야죠. 하지만 보호자 동의 필요하면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순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이 저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이순이는 자기 돈 50만 원을 병원비로 선납했습니다. 딸 학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눈앞에서 노인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2월 한 달간 박만석은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순이는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40분 요양원 출근, 오후 6시 퇴근, 오후 7시 병원 방문, 밤 10시 귀가. 하루 3시간만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순이의 통장은 바닥이 났습니다. 엄마, 내 대학 등록금. 지민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장학금 받을 수 있어.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 2월 13일, 박만석은 2주간의 입원 치료 끝에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폐만 끼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내 돈까지. 미안해. 할아버지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월과 3월, 2달간 이순이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월세가 2달째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매일 독촉 전화를 했습니다. 이순이 씨, 이번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딸의 학원비도 3달째 연체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자퇴를 종용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 학원비를 계속 안 내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3월 말, 지민이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혼자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이순이는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야.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4월이 되었습니다. 박만석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날씨 좋네.
네. 할아버지,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이순이는 박만석을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박만석이 벚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 봄에도 함께 보러 와요. 그래. 꼭. 하지만 이순이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4월 말,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100만 원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딸에게는 최대한 먹이려 했지만 자신은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걱정했습니다. 순희 씨, 건강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봐. 괜찮아요. 순희 씨, 솔직히 말할게. 302호 환자, 그냥 놔둬. 보호자도 버린 환자인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 하지만은 무슨, 너 죽어. 이러다가 내 딸은 어쩌고?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월 초, 이순이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120만 원. 1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 괜찮아. 나 장학금 받을 거야. 걱정 마. 5월 중순, 이순이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퇴근 후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5시간 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요양원 6시 30분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 편의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 귀가 새벽 1시, 잠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 하루 3시간 밤만 자는 생활. 몸은 비틀거렸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5월 16일, 이순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순이 씨, 괜찮으세요? 편의점 주인이 119를 불렀고 이순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입원은 돈이 없어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꼭 쉬세요. 하지만 이순이는 다음 날 다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박만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만석이 이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안 좋아.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눈이 빨개. 많이 힘들지? 이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2023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302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굵은 금목걸이를 한 50대 여자가 코를 막으며 들어왔습니다. 냄새.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뒤따라 명품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만석의 세 자녀였습니다. 장남 박철수, 52세. 사업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40대에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습니다. 지금은 카드값도 제때 못 내는 신세였습니다. 차녀 박미선, 48세, 강남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적자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몇 명 안 되고 월세는 비싸고 강사들 월급도 제때 못 줬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습니다. 막내 박영수, 45세.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겠다며 가족 돈까지 날렸습니다. 3억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만 남았습니다. 2억, 손실.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 박미선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보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박만석은 세 사람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큰아들 철수요. 철수? 그래요. 철수요.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집으로 가야죠. 그때 이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실례지만 보호자분들이세요? 박미선이 이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저는 요양보호사 이순이입니다. 어르신을 돌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됐어요. 어르신을 데려가신다고요? 하지만 아직 상태가. 박영수가 비웃었습니다. 상태가 뭐요? 치매 환자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우리 돈만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당신 뭐예요? 우리 가족 일에 왜 참견해요? 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들, 퇴원 수속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요. 세 자녀는 박만석을 휠체어에 억지로 태웠습니다. 노인은 계속 이순이를 찾았습니다. 순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이 잘 모실 거예요. 이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나갔네. 우리는 모르고 저 여자만 찾아. 박철수가 투덜거리며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순이는 텅 빈 302호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반 동안 정성껏 돌봤던 할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이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만석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저 사람들이 잘 모실까? 하지만 이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자녀들, 전화도 받지 않았던 자녀들, 그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데려간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돈. 5월 18일, 박만석이 도착한 곳은 장남 박철수의 집이었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여보, 진짜 모시고 온 거예요? 집이 좁은데 박철수의 아내가 인상을 쓰며 나왔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방 하나 주면 되잖아. 아이들 방은 어떡하고. 애들은 거실에서 자면 돼. 뭐? 거실에서? 부부는 박만석 앞에서 대놓고 다퉜습니다. 박만석은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이는 어디 있어? 아버지, 그 여자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모실 거예요. 박만석은 작은 방 하나에 갇혔습니다. 4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짐으로 가득한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박철수는 문을 잠갔습니다. 박만석은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고 싶어. 순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박철수의 아내가 찬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릇을 바닥에 내던지듯 놓고 나갔습니다. 박만석은 차가운 밥을 손으로 집어먹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는데 박만석은 이 순이가 그리웠습니다. 5월 19일 아침이 되었지만 아무도 박만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박만석은 배가 고파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고파. 밥.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의 아내가 컵라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침 겸 점심이에요. 드세요. 컵라면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박만석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일 뻔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시켜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는데 절반도 못 먹고 흘렸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밥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박만석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컵라면이나 김밥, 영양이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씻지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옷을 입고 씻지 못해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대소변도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 안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녁에 박철수의 아내가 왔습니다. 냄새. 아니, 방에서 실례하셨어요? 미안. 화장실. 어휴. 진짜. 청소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박만석은 대소변으로 범벅인 옷을 입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5월 25일 박만석의 상태는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욕창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보고 싶어. 박만석은 이순이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순이가 누구예요? 자식들은 눈에 안 보이고. 오빠, 저 요양보호사 말하는 거 아니야? 박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꽂힌 것 같아. 혹시 유산이라도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유산. 세 자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지? 부동산이랑 예금 합치면 꽤 될 거야. 빨리 알아봐야겠어. 그날 저녁, 세 자녀는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파악해야 해.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다 찾아봐. 그 요양보호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을지 몰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후견인 지정받자. 치매 환자니까 가능할 거야. 5월 26일 세 자녀는 박만석의 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철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증권 내역. 헐. 세 사람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빌딩 한 개시가 10억 원. 강남 아파트 세 채 각 5억 원. 총 15억 원. 은행 예금 10억 원. 주식 및 채권 10억 원. 기타 부동산 및 자산 5억 원. 총 자산 약 50억 원. 50억?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 셋이서 나누면 1인당 17억? 세 자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빨리 유언장 받아내야 해. 아니면 후견인 지정받아서 재산 관리해야 해. 그 요양보호사한테 넘어가기 전에 5월 27일 세 자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이신데 후견인 지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언장은요?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정신 감정이 필요합니다. 유언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아야 유효합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유언장 받기는 힘들겠네요? 네. 중증 치매라면 어렵습니다. 그럼 후견인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네. 그게 확실합니다. 세 자녀는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만석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5월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방은 악취로 가득했고 온몸은 욕창과 염증으로 뒤덮였습니다. 물. 박만석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박만석은 이순이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유일하게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6월 1일, 박만석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욕창 부위에 감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파.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월 2일, 이순이는 박만석이 너무 걱정되어서 각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요양보호사 이순이입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지 잘 지내요. 신경 끄세요. 혹시 제가 한번 뵈러 가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순이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6월 7일, 이순이는 주소를 수소문해서 박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여보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의 아내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요양보호사 이순희입니다. 어르신이. 아, 당신이 그 여자구나. 우리 아버지 꼬셔서 재산 챙기려던? 네? 무슨? 시치미 떼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많아요.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이순이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 계속 들리는 신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안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게 분명해. 6월 10일, 이순이는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학대받는 노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순이는 박만석의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공서에 빨리는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6월 15일, 한 달이 지났지만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순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한 건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한 달째인데요. 죄송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순희는 절망했습니다. 6월 20일. 이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박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폰을 누르지 않고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만석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 더러운 옷, 욕창으로 뒤덮인 피부. 이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게 무슨... 하지만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법 침입이 되었습니다. 이순희는 다시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빨리 조사해 주세요. 노인이 죽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7월 3일, 이순희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려고요. 어디서요? 이순희는 박철수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창문으로 봤는데 노인이 심각한 상태예요. 욕창도 있고 영양실조도. 창문으로 봤다고요? 그건 불법 침입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밖에서 본 거예요. 일단 접수는 할게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7월 10일.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순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만석,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7월 15일. 박만석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2달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씻김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은 악취로 가득했고 온몸은 욕창과 염증으로 뒤덮였습니다. 체중은 60kg에서 40kg으로 줄었습니다. 탈수로 피부는 쪼글쪼글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물. 박만석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보고 싶어. 박만석은 이순희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유일하게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밤 10시. 박만석은 고열로 신음했습니다. 욕창 부위에 감염이 퍼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박만석은 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집에서 계속 신음소리가 들려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도 심해요. 신음소리요? 무슨 냄새인데요? 썩는 냄새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출동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철수의 아내가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신음소리가 들린다고요. 아, 그건 시아버지가. 그때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고열로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당장 119 부르세요. 젊은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학대 수준이 아니라 살인 미수야.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만석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최소 2달 이상 방치되었어요. 폐혈증까지 왔습니다.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체중이 40kg밖에 안 나가요.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전신에 욕창이 있고 일부는 뼈까지 드러나 있어요. 탈수도 심해서 지금 수액 투여 중입니다. 경찰은 즉시 박철수와 가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모셨습니까? 5월 17일부터요. 2달 동안 어떻게 돌봤습니까? 그냥 밥 갖다 드리고 하루에 몇 번 식사를 드렸습니까? 하루 한 번? 뭘 드렸습니까? 컵라면이나 김밥 씻기셨습니까? 아니요. 2달 동안 한 번도? 네. 병원은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요. 경찰은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방치했습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혐의로 3자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새벽 2시 이순희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만석 씨 아시죠?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네? 무슨 일이? 학대로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이순희 씨를 찾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순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박만석을 본 순간 이순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박만석은 뼈만 남은 손으로 이순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희, 왔구나.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순희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제가 더 일찍 신고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의사가 이순희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폐혈증이 진행 중이고 탈수와 영양실조도 심각합니다. 생존 확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50% 미만입니다. 노인 환자는 회복력이 약해서 이순희는 절망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순희에게 물었습니다. 이순희 씨, 혹시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3개월 반 동안 돌봤어요.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지금 환자분한테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인데 이순희 씨가 당분간 보호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럼 병원비 문제가 있는데 제가 낼게요. 이순희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전부를 확인했습니다. 1200만 원. 딸 대학 입학금으로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또... 하지만 눈앞에서 박만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비 1200만 원 선납할게요. 1200만 원이요?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위중해서 120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라도 부족하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이순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딸의 미래를 저당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7월 21일 아침, 이순희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박만석 곁을 지켰습니다. 오전 9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휴가 써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개인 사정이. 갑자기 휴가는 곤란한데요.
대체 인력도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서. 에휴, 이번만이에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이순이는 다시 박만석 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박만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담당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현재 폐혈증으로 항생제 투여 중이고 탈수로 수액 치료 중입니다. 욕창이 심각해서 성형외과 협진이 필요합니다. 영양실조로 영양제 투여가 필요하고요.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략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순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500만 원, 1,200만 원밖에 없는데 일단 치료 시작해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이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2,5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대출? 이미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 다 썼습니다. 신용대출? 신용도가 낮아서 불가능했습니다. 딸 미래를 내가 다 망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이순이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이순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만석이 학대당한 것, 응급실에 있는 것, 1,200만 원을 병원비로 쓴 것. 엄마, 그럼 내 입학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다시 벌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지민아? 엄마. 괜찮아. 뭐, 괜찮다고. 엄마가 할아버지 살리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내 대학, 나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성적 좋으니까. 그리고 1년 휴학하면서 알바할 수도 있고. 지민아, 엄마가 항상 가르쳐 줬잖아.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은 돌이킬 수 없다고. 지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순이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딸뿐이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박만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순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새벽 5시 기상요양원 근무 6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병원 방문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귀가 새벽 12시. 하루 3시간만 자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순이는 박만석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욕창을 치료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2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순이는 돈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추가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중 22시간을 일했습니다. 잠은 2시간만.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얼굴은 뼈만 앙상했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8월 10일 이순이가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순이 씨, 동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순이 씨,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 봐. 완전 해골이야.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 병원 가봐. 돈이 없어서. 에휴.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이순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8월 15일 박만석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혈증이 나아지고 체중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순이야, 네. 할아버지,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가족이에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빚을 졌어. 빚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월 20일, 박만석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지? 우리 집으로 가요. 내 집? 네, 좁지만 제 딸이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폐가, 할아버지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사는 거예요. 8월 25일, 박만석은 퇴원했습니다. 이순희는 박만석을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딸 지민이가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제 방 드릴게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잘게요. 지민아,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저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좁은 6평짜리 반지하에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박만석을 씻기고 아침을 먹이고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박만석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8월 말 병원비 청구서가 왔습니다. 총 2,300만 원. 이미 낸 1,200만 원을 제외하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순희는 절망했습니다. 1,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이순희는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금리가 월 5%, 연 60%. 불법은 아니지만 거의 불법에 가까운 고금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9월 1일, 이순희는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1,100만 원 필요합니다. 금리는 월 5%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담보는 없습니다. 담보 없으면 월 7%입니다. 7%요? 그럼 한 달에 77만 원이죠. 원금은 별도고요. 이순희는 계산했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 여기서 77만 원이자 50만 원 생활비, 30만 원 월세를 빼면 23만 원 남습니다. 원금을 갚으려면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리겠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순희는 서명했습니다. 그날 이순희는 1,100만 원을 받아 병원에 냈습니다. 병원비 다 정산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채 5년, 금리만 4,620만 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9월 10일, 박만석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뭐 먹을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너랑 지민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오늘 삼겹살 구워 먹어요. 삼겹살. 비싼데.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아버지 퇴원 기념일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박만석은 행복했습니다. 자식들과 살 때는 느끼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9월 16일 추석. 세 사람은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추석이에요. 삼겹살 구워 먹어요. 지민이가 쌍고기를 구우며 신났습니다. 박만석은 그런 지민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할아버지, 우리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셔서. 그날 밤 박만석은 이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네. 할아버지,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만석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열어봐.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순이가 봉투를 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이순이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 한 개시가 10억 원, 강남구 아파트 세 채 각 5억 원, 총 15억 원, 은행 예금 10억 원, 주식 및 채권 10억 원, 기타 부동산 및 자산 5억 원, 총 자산 약 50억 원. 할아버지, 이게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했었어. 박만석 건설. 들어봤니? 이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명했던 중견건설사였습니다. 그 회사 내가 만들었어. 1978년에 시작해서 30년간 운영했지. 2010년에 회사를 대기업에 팔았어.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박만석이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했어. 하지만 자식들은 내 돈만 노렸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할아버지, 치매 진단받고 자식들이 변했어.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돈을 빼돌리려고 했지. 박만석은 이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내 돈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를 돌봐줬잖아. 할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 자식도 아닌데 내 돈까지 쓰면서 나를 살렸잖아. 박만석이 서류를 이순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받아줘.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할아버지 돌본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식분들 거예요. 자식은 나를 버렸어. 학대했어. 거의 죽을 뻔했어. 너만이 진짜 내 가족이야. 하지만 순이야, 제발 내 마지막 소원 들어줘.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걸 주고 싶어. 할아버지, 죽는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박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알아.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지. 할아버지, 순이야. 나는 77년을 살았어. 길게 살았지. 하지만
진짜 행복했던 건 마지막 이 몇 달이야. 너희들과 함께한. 이순이는 박만석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오래 사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 만나서 나는 행복했어. 9월 25일 박만석은 이순이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순이야, 변호사 불러줘. 유언장 쓰고 싶어. 할아버지,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이순이는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공증에 최소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순이는 마지막 남은 적금 200만 원을 깼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100만 원은 또 빚을 냈습니다. 9월 30일 변호사가 반지하 월세방을 방문했습니다. 박만석 씨,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박만석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3년 9월 30일입니다. 성함은 박만석. 자녀분들 이름은 박철수, 박미선, 박영수.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순이를 가리키며 이순이, 내 딸, 진짜 딸. 박만석은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유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박만석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박만석은 1946년 3월 15일생,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내 전 재산 약 50억 원을 이순이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50억 원 전부요? 자녀분들께는,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자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이순이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돌봐줬습니다. 자신의 돈 2,300만 원을 써가며 나를 살렸습니다.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순이는 내 진짜 가족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딸입니다. 셋째, 장례는 간소하게 해주세요.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셔주세요. 그리고 이순이 딸 지민이 대학 등록금 꼭 내주세요. 4년치 전액. 넷째, 남은 돈으로 학대받는 노인들 도와주는 재단 만들어주세요. 최소 30억 투자해서 무료 요양시설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이순이가 빚진 돈 사채 1,100만 원 즉시 갚아주세요. 이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나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위해 사채까지 쓸었다는 거. 할아버지, 박만석은 힘들게 말을 마쳤습니다. 여섯째, 자식들이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학대 증거를 제출하세요. 경찰 조서, 병원 기록, CCTV 모두 있습니다. 일곱째, 이순이.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를 줬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도 받겠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고인이 돌아가시면 공개하겠습니다. 이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그래서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까. 박만석이 이순희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순희야, 너는 내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10월, 박만석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순희와 지민이 곁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순희야, 네. 할아버지, 나 너무 행복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해요. 지민이도 고맙고. 지민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저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박만석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아, 대학 꼭 가야 해. 네,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했어. 효도해야 해.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10월 중순, 박만석은 매일 이순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 나는 1946년 해방, 이듬해에 태어났어. 전쟁을 겪었지.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 하지만 열심히 살았어. 건설 노동자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회사 사장이 됐지. 돈을 많이 벌었어. 100억.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자식들은 돈만 바라봤어. 아내는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데 너를 만났어. 내가 내게 사랑을 줬어. 돈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해줬어. 박만석은 이순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정말 행복해. 10월 25일, 박만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요. 아니야. 여기 있고 싶어. 너희들 옆에. 하지만 순이야, 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 여기서 너희들 곁에서 가고 싶어. 이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만석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나 행복했어.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박만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0월 27일, 박만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순이와 지민이는 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여기 있어요. 응, 알아. 고마워. 할아버지, 물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손
잡아줘. 이순희는 박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이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순이야, 지민아.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 만나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할아버지,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박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10월 31일 새벽 3시. 박만석은 이순희와 지민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할아버지, 이순희는 박만석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박만석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이순희는 박만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장례비를 걱정 마세요.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장례 비용 1,000만 원이 별도 계좌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울 시내의 조촐한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부고 연락은 세 자녀에게도 갔습니다. 박철수, 박미선, 박영수는 부고를 받고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재산은? 유언장은? 세 자녀는 슬픔보다 재산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들은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 이순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르신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못 만났잖아. 당신이 우리 아버지 꼬셔서 데려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학대당하셔서 제가 모신 거예요. 학대? 무슨 학대? 우리가 잘 모셨어. 경찰 조사받으신 거 아니세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고.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고인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있어요? 아버지가 유언 남기셨어요? 세 자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 장례가 끝난 후 정식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말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받는지. 장례가 끝난 후에 장례식은 3일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순희와 지민이, 그리고 요양원 동료 몇 명, 강만석의 옛 직원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세 자녀는 영정사진 앞에서 형식적으로 절만하고는 구석에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50억은 될 거야. 부동산이랑 예금이랑 우리 셋이서 나누면 1인당 17억? 그 여자한테 얼마 줬을지 모르겠네. 많아봐야 5억? 5억 줘도 우리는 1인당 17억씩 받아. 괜찮아. 장례식 3일째.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박만석은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이순희는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잊지 않을게요. 11월 5일, 장례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세 자녀는 아침 9시부터 대기했습니다. 빨리 시작합시다. 이순희 씨가 오시면. 이순희. 그 여자는 왜 와요? 유언장에 관련된 분이라서. 이순희가 도착하고 변호사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인 박만석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자녀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고인의 총 재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 빌딩 한 개시가 10억 원. 강남 아파트 세 채 총 15억 원. 은행 예금 10억 원. 주식 및 채권 10억 원.
디타 부동산 5억 원. 총 50억 원입니다. 50억? 세 자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유언 내용을 읽겠습니다. 나 박만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전 재산 50억 원을 이순희에게 전부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50억을 전부? 말도 안 돼. 세 자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둘째, 내 자녀 박철수, 박미선, 박영수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나를 학대했고 버렸으며 오직 재산만을 노렸다. 이건 무효야. 무효. 박철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였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정신 감정을 받으셨습니다. 모두 유언 능력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은 동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만석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 나 박만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 전 재산 50억 원을 이순희에게 상속한다. 이순희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 학대했다. 거의 죽일 뻔했다. 동영상을 본 세 자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기 위해 학대, 증거를 첨부한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경찰 조서,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증인 진술서, 모두 학대를 증명합니다. 박미선이 이순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꼬셨어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증거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증거는 반대입니다. 변호사는 이순희의 통장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고인의 재산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돈 2,300만 원을 들여 치료했고 9개월간 무보수로 간병했습니다. 사채까지 내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이것이 재산을 노린 사람의 행동입니까? 반면 여러분은 9개월간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고 데려간 후에는 학대했습니다. 변호사는 학대 당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세 자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은 완벽합니다. 이에 제기하시려면 법원에 소송하십시오. 박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요. 법원에서 봅시다. 우리는 친자식이에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세 자녀는 분노에 차서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이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순희 씨,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자녀들이 분명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뜻대로 고인의 뜻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세 자녀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1억 원입니다. 괜찮아요. 이기면 50억인데 1억쯤이야. 그들은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이순희는 변호사와 함께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순희 씨,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1년. 그동안 재산은 동결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살 수 있어요.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변론 2023년 12월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중증 치매 환자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 피고 측 반박 고인은 유언 당시 정신과 감정을 받았고 유언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다. 법원 정신감정서를 검토하겠습니다. 2차 변론 2024년 1월 원고 측 주장 피고는 고의적으로 고인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었다. 피고 측 반박 피고는 요양보호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증인 출석 요양원 원장, 간호사, 동료 요양보호사, 증언 이순희 씨는 항상 성실했고 환자를 진심으로 돌봤다. 3차 변론 2024년 2월 원고 측 주장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학대는 오해다. 피고 측 반박 경찰 조서와 병원 기록이 학대를 증명한다. 증거 제출 경찰 조서, 의료 기록, 사진. 법원 학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4차 변론 2024년 3월 원고 측 주장 유류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피고 측 반박 학대는 상속 결격 사유다. 민법 제1004조 법원 상속 결격 사유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세 자녀의 생활은 무너져 갔습니다. 박철수는 소송 비용으로 마지막 남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재산 받는다더니 뭐예요? 소송만 1년째잖아요. 나 이제 못 참아요. 조금만 기다려. 곧 이길 거야.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혼해요. 박미선의 필라테스 학원은 아버지 학대한 원장이라는 소문이 돌며 회원들이 떠났습니다. 원장님 아버지 학대했다며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결국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박영수는 소송 스트레스로 도박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딸 거야. 이번엔 따서 빚 갚을 거야. 하지만 잃기만 했습니다. 빚은 3억에서 5억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순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했고 딸과 함께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재산이 동결되어 있어서 쓸 수 없었지만 이순희는 상관없었습니다. 원래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오히려 박만석의 사채 1,100만 원이 변호사가 먼저 갚아줘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고인께서 즉시 갚으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제가 동결 전에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마침내 최종 변론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이것이 인트로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우리 아버지를 속여 재산 50억을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명백히 고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고인은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정신 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유언 능력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만석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 나 박만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 전 재산을 이순희에게 상속한다. 이순희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 학대했다. 영상을 본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다른 증거는? 재판장님. 피고는 고인의 가족도 아닙니다. 남입니다. 피고 측. 재판장님.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고들은 고인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원고들을 바라봤습니다. 원고들은 학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형편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능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박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학원이 적자였어요. 매달 빚만 쌓이고 제 가족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고 측.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 행복요양원 간호사 김영숙. 이순희 씨가 박만석 환자를 어떻게 돌봤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이순희 씨는 매일 새벽 6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인데도요.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와서 먹였고, 본인 돈으로 약을 사서 욕창 치료를 했습니다. 재산을 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박만석 어르신께 재산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순희 씨는 정말 순수하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두 번째, 증인 박만석의 담당 의사 이진우. 2023년 7월 21일 응급실로 오신 강만석 환자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처참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본 것 중 최악이었습니다. 전신 욕창, 폐혈증, 탈수, 영양실조. 최소 2개월 이상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체중이 40kg밖에 안 나갔습니다. 정상 체중이 60kg인데 20kg이 빠진 겁니다. 생존 확률은 50% 미만이었습니다.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순희 씨가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선납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사채까지 내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세 번째 증인 경찰관 박준혁. 2023년 7월 20일 박만석 씨를 발견했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방 안에는 악취가 심했고 박만석 씨는 대소변으로 범벅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있었고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노인 학대 사례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고 보호자들을 학대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네 번째, 증인 이순희의 딸 지민이. 지민이 씨. 어머니가 박만석 할아버지를 어떻게 돌봤는지 증언해 주세요.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보다 할아버지를 먼저 챙겼어요. 엄마는 자기 돈을 다 할아버지한테 썼어요. 제 학원비도 못 내고 월세도 밀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행복해했어요.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서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가족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법정은 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요양원 CCTV 영상과 이순희 씨의 간병 일지 280장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요양원에 도착하는 이순희. 환자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 설날에 딸과 함께 와서 떡국을 먹이는 모습. 밤늦게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 방청석에서 감동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또한 이순희 씨의 통장 내역을 보면 매월 수입 180만 원 중 평균 60만 원을 박만석 환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환자를 위해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딸 지민이의 학원비, 연체 통지서입니다.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연체되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딸의 교육비를 희생하면서까지 강만석 환자를 돌봤습니다. 재판장이 이순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순희 씨,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순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면 할아버지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할아버지께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석의 유언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나 박만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말한다. 이순희는 내 목숨을 구했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써가며 나를 살렸다. 이 사람은 내 진짜 딸이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딸이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 2달간 방치했다. 나는 지옥 같았다. 하지만 이순희가 나를 구했다. 이 사람만이 나를 사랑했다. 내 돈을 보지 않고 나를 봤다. 그래서 나는 내 전 재산을 이순희에게 준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다. 내 자유의지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은 유언 당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신과 전문의 2명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원고들의 학대 행위는 명백하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 자격을 상실합니다. 셋째, 피고 이순희는 고인과 실질적 가족 관계를 형성했으며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인은 생전에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넷째, 피고는 고인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순수하게 돌봤으며 자신의 전 재산을 희생했습니다. 이는 재산을 노린 행위가 아닙니다. 다섯째, 원고들은 부모를 버렸고 학대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인 박만석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전 재산 50억 원은 이순희에게 상속됩니다. 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 자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정의가 이겼다. 진짜 가족이 이겼어. 세 자녀는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감도 나눠주세요. 에필로그 39억 5만 판결 이후 2024년 11월 15일 이순희는 정식으로 5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순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고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순희 씨,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네. 할아버지처럼 버려진 노인들을 돕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에요. 11월 20일, 이순희는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박만석 노인보호재단. 어떻습니까? 좋아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30억을 투자해서 무료 요양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유언대로 11월 25일 이순희는 딸 지민이의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4년치 전액. 엄마, 이렇게까지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내가 꼭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엄마, 나 의대 갈 거야. 노인의학 전공할 거야. 엄마처럼 할아버지들 돕고 싶어. 이순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딸이 되어줘서. 12월 1일, 이순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1룸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여기면 충분해? 응. 충분해.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아. 방 하나는 딸 방, 방 하나는 이순희 방, 거실, 주방, 화장실. 그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12월 10일, 이순희는 사채 1100만 원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갚았지만 재확인. 그리고 자신이 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월세, 학원비, 병원비. 12월 15일, 이순희는 요양원 동료들에게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감사의 표시예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순희 씨, 고마워. 12월 20일, 이순희는 박만석이 묻힌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재판 이겼어요. 할아버지 뜻대로 재산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뜻대로 잘 쓸게요. 재단 만들어서 할아버지처럼 버려진 노인들 도울게요. 지민이도 의대 가요. 노인의학 전공한대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할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저 자주 올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순희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왜 월급을 안 받아요? 저는 이제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봉사하고 싶어요. 2월. 이순희는 요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걸로 환자분들 식사 개선하고, 시설 보수하고, 직원 처우 개선하세요. 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희 씨, 고맙습니다. 3월. 이순희는 노인 학대 방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이순희의 이야기는 언론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전액 기부 결심.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 노인 학대 근절 앞장선 이순희 씨. 4월. 이순희는 각종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세요.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월. 박만석 노인보호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만석 노인보호재단은 학대받거나 버려진 노인들을 보호하고 무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초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단 1층에는 박만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박만석. 6월. 재단은 첫 환자를 받았습니다. 자녀에게 버려진 80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환영합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순희가 직접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월. 재단은 1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였습니다. 이순희는 매일 재단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8월. 이순희는 세 자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 자녀는 초췌했습니다. 이순희 씨,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당신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학대한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았어요. 가족도 잃고 사업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박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버지한테 진짜 딸이었어요. 우리는 명목상 자식일 뿐이었어요. 이순희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늦어요. 세 자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9월. 이순희는 전국을 다니며 효도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님, 사랑하세요. 지금, 나중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희의 강연을 듣고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부모님, 건강하세요. 10월. 재단은 5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순희는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11월. 박만석, 일주기. 이순희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 많이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더 부자가 됐어요.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5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모두 할아버지처럼 버려진 분들이에요. 지민이는 의대 1학년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여전히 요양보호사 일 해요. 돈은 안 받지만 보람 있어요. 이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 저 약속 지킬게요.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노인들, 제가 다 돌볼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이순이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오늘 할아버지 일주기였다. 1년 전 오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립다. 할아버지 목소리, 미소, 따뜻한 손. 하지만 슬프지 않다.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다. 우리 곁에서 사랑받으며. 할아버지가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다. 사랑이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줬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처럼 살 거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거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순이. 2025년 봄. 어느 따뜻한 봄날, 이순이는 재단 정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응, 예뻐. 작년에도 봤는데, 올해도 보내. 내년에도 함께 봐요. 그래, 내년에도.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딸 지민이가 왔습니다. 엄마, 지민아. 학교 끝났어? 응. 엄마, 오늘 노인의학 수업 들었는데 정말 재밌었어. 그래? 뭐 배웠는데? 노인 돌봄의 중요성. 교수님이 엄마 이야기 하셨어. 엄마 이야기? 응. 이순희 씨 사례를 들면서 진짜 돌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이야. 정말 잘하고 있어. 이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돌봄,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진짜 가족. 박만석은 생애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순이는 박만석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박만석 노인보호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버려진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이순이는 오늘도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훌륭한 노인의학 전문의가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철수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재단에 10만 원씩 기부합니다. 속죄의 의미로. 박미선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다른 노인이 겪지 않도록. 박영수는 도박을 끊고 성실히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버지 묘를 매달 찾아갑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잃은 후회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이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예요. 2030년, 5년이 흘렀습니다. 박만석 노인보호재단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노인을 무료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순희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노인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은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어느 날 이순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철수였습니다. 이순희 씨께 저는 박철수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평화로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해 주셨고 저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제 속죄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진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셨을 겁니다. 박철수 올림. 이순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분들도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안심하세요. 그날 저녁, 이순희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환자분 한 분이 그러셨어. 엄마가 천사래. 천사?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이야. 엄마는 제게 천사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 지민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이순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 중에 할아버지도 계시죠? 저 지켜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이야.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이순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순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박만석의 사랑도 계속됩니다. 재단을 통해, 이순희를 통해, 지민이를 통해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노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버려진 사람들에게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박만석과 이순희의 사랑처럼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부모님께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박만석 할아버지처럼, 이순희 씨처럼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지금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